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주제죠. 금하고 은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 금값은 온스당 4,200달러를 훌쩍 넘었고요. 은값도 50달러를 넘어서는 정말 기록적인 행진입니다. 그렇죠. 아니, 불과 하루 만에 금값이 거의 100달러 가까이 뛰는 걸 보면서 다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네,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최신 시장 분석 담긴 여러 유튜브 영상이나 보고서들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현상의 진짜 이유, 그 배경을 파헤치고요. 과거랑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핵심 통찰, 전략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 정보 요약이 아니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걸 함께 짚어보자는 거죠. 네, 좋은 접근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니, 한 달 만에 14%가 급등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2026년까지 5,000달러 간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현재 상황부터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 투자 GPT 자료에서도 확인했듯이 2025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금값은 4,240달러, 은값은 5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CNBC TV18, 야후 파이낸스, 미국 투데이쇼 같은 데서도 계속 헤드라인으로 나오고요. 투데이쇼 분석 보니까 한 달 만에 14% 상승이면 와, 이게 1년 반 전 가격의 거의 2배 수준까지 올랐다는 거거든요. 2배요, 와. 네,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FX 엠파이어 분석 보니까 월간 RSI 지수가 91이래요. 이게 사상 최고 수준의 과매수 신호랍니다. 90일이요? 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열기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딱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까지 시장에 달아오르는 그 근본적인 동력은 뭘까요? 여러 자료에서 다양한 요인을 지적하는데 이걸 좀 큰 그림에서 묶어볼 수 있을까요? 뭐랄까,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 다열 말고 좀 더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여러 요인이 점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축이요? 네. 첫 번째는 거시경제하고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불확실성하고 신뢰 위기. 이렇게요. 아, 기대감과 위기. 네. 첫 번째 축, 그러니까 정책 변화 기대감부터 보면요. 역시 미 연준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연준이죠. 네. 제롬 파월 의장이 고용이 둔화된다, 경제 하방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그거 조기 종료하는 걸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아, 시장은 벌써 그렇게 보고 있군요. 네. 야후 파이낸스나 CNBC TV18, 독일의 피난스마르트 벨트.de 같은 대부분 분석에서 이걸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고요. 파월 의장 본인도 QT 종료 시점이 다가온다고 실적 흘렸거든요. 아, 그랬군요. 결국은 뭐냐. 달러가 약세가 되고 시장에 돈이 더 풀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자금을 확 밀어 올리는 거죠. 아하, 연준의 방향 전환 가능성. 그게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축, 구조적인 불확실성과 신뢰 위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여기에는 또 여러 층위가 있어요. 우선은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대두 안 산다고 식용유 금수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럼 미중 무역 갈등 다시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커지고요. 또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도 계속 있고요. 불안 요소가 많네요. 그렇죠. 이런 불안감은 당연히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으로 눈을 돌래게 만들죠. 김대호 박사님이나 조규원 대표님 같은 국내 전문가분들도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분석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게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인데요. 아, 중앙은행들이요? 네, KKM 파이낸셜의 제프 킬버그도 지적했는데 지난 3년간 중앙은행들이 정말 기록적인 규모로 금을 사들였어요. 특히 중국인민은행, 잠시 쉬는 듯 하더니 또 9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이렇게까지 금을 사들이는 건 단순히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조규현 대표님 분석처럼 이건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를 넘어선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해요. 전략적이요? 네, 특히 그 러시아 외환 보유고 동결 사태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미국채가 진짜 안전한가? 이런 의문이 커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달러 중심 시스템의 어떤 잠재적 위험, 여기에 대비하고 또 자국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수단으로 금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투자 GPT 자료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금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화폐적 금, 머니터리 골드로서의 지위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과거 강세장이랑은 좀 다른 현재 사이클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화폐적 금으로서의 부활이라.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거시적인 요인 말고 투자자들의 실제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뭐 개인 투자자라든지? 네, 포트폴리오 재분배 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노보디 스페셜 파이낸스 채널 분석처럼요. 전통적인 60대 40,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네네. 그거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커지는 거죠. 주식시장은 뭐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 계속되고 채권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매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대안으로 금이랑 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대안을 찾는 거군요. 네, 데이브 콜런 교수 같은 전문가들도 이런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실제 수요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인도의 축제 시즌 같은 계절적 요인도 있고요. 아, 인도 축제요? 네. 그리고 ETF를 통해서도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뭐 SNS에서 콩알금 챌린지 이런 게 유행하거나 소액으로 금 공동 구매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대요. 공알금 챌린지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증거죠. 영국에서는 로열 민트가 은 제품 배송 지연된다고 공지할 정도였고 인도에서는 은 ETF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고요. 와,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도 좀 압박이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정리해보면 연준의 정책 변화 기대감이랑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전략적 변화, 또 포트폴리오 조정 수요, 그리고 강력한 실물 수요까지. 와, 정말 여러 요인이 동시에 그냥 막 작용하면서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화폐적 금으로서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GPT 자료나 조교원 대표님 분석처럼 현재 상황을 단순히 과거 강세장이 반복되는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 변화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시스템 변화요? 네. 1970년대 강세장이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뭐 이런 통화 시스템의 신뢰 상실에서 비롯됐다면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천문학적인 부채 수준, 훨씬 복잡해진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이런 게 더해져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처럼 또 다른 어떤 패러다임 전환, 그 초입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와, 정말 거대한 변화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 강세장이 대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갈지 이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과거 사례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투이즈원 유튜브 채널 분석이 좀 재밌던데요. 네, 그 분석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죠. 역사적으로 주식 강세장은 평균 한 5년, 금은 10년, 은은 한 3년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금이 10년이요? 꽤 기네요. 네. 과거 금 강세장을 보면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두 번 있었는데 둘 다 딱 10년 정도 갔어요. 70년대는 무려 2300% 올랐고 2000년대는 600% 상승했고요. 와, 현재 강세장은 2018년에 시작된 걸로 보면 지금 한 7년 차에 접어든 셈이니까 과거 패턴대로라면 아직 한 3년 정도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오, 3년이나요? 그럼 은은 좀 다르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은 강세장은 훨씬 짧았어요. 1970년대 후반에 한 2년, 그때 900% 올랐고요.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한 3년, 이때는 440% 상승했죠.
금보다 훨씬 짧군요. 네. 현재 은 강세장은 2023년부터 시작된 걸로 보는데 그럼 이제 약 2년 차잖아요. 이 패턴만 보면 은은 강세장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금은 아직 중반을 넘어서고 있나 뭐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분석에서도 좀 유의할 점이 있다고 짚었잖아요. 네, 맞아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어요. 첫째는 과거에는 보통 금 강세장 막바지에 돈이 은으로 확 몰리면서 은 가격이 폭등하는 블로우 오프 탑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패턴은 오히려 은이 금보다 먼저 정점을 찍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서 과거랑 좀 다른가? 이런 점이 있고요. 아, 패턴이 좀 다르다. 네. 그리고 둘째는 사실 분석 대상에 된 과거 사이클 자체가 너무 적어요. 금 2번, 은 2번. 이걸로 통계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 점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긴 표본이 너무 적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도 금 랠리가 은 랠리보다는 더 길게 가는 경향성 자체는 참고할 만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현재 사이클의 정점을 한 2026년 아니면 2027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6년, 27년이요. 네, 뱅크 오버 아메리카나 에드 야르데니 같은 주류 분석가들도 2026년까지 금값이 5,000달러 도달할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이건 투자 GPT 자료에서도 언급된 예측치하고도 비슷합니다. 뭐 10,000달러 간다 이런 더 공격적인 전망은 아직은 좀 소수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시장 분위기에 대한 판단인데요. 투이즈원 채널 포함해서 다수 분석에서는 지금이 아직 막 비이성적인 광기, 버블의 끝자락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직은 펀더멘털에 기반한 중간 사이클 확장, 미드 사이클 익스펜션 단계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아직은 중간 단계다. 네, 물론 노바디 스페셜 파이낸스 채널처럼 최근에 이 가파른 상승세가 어쩌면 광기의 시작 아니냐 이렇게 경계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 패턴이랑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과거랑 다른 양상도 좀 보이고 시장 분위기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은 갈리는군요. 네, 그렇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실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특히 투자 GPT에서 제시된 그 실행 지침, do's and don'ts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좀 풀어보죠. 투자 방법부터 비교해 볼까요? 좋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실물금이죠. 골드바나 금화 같은 거요. 네, 실물금. 투자 GPT나 KKM 피낸셜의 제프 킬버그도 강조했듯이 이건 뭐 궁극의 안전자산입니다. 만약에 금융 시스템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장기적인 위험 해지에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물금은 딱 들어도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뭐 보관도 어렵고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도 좀 쉽지 않고요. 맞아요. 보관해야 되고 보험 비용도 들 수 있고 유동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프리미엄이 문제예요. 아, 프리미엄? 네. 특히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국제 시세보다 무려 18%나 비싸게 거래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대호 박사님이나 자유튜브 더 자연 채널에서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인데 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18%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노바디 스페셜 파이낸스에 따르면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되게 낮대요. 그래서 지역 간의 가격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한국에서 실물금 사려면 훨씬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ETF는 어떤가요? 거래하기는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인 금 ETF, 상장지수 펀드죠. 이건 거래 편의성하고 유동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어서 단기나 중기적인 시장 흐름 따라가는 데는 유리하죠. 투자 GPT나 투데이쇼에서도 언급됐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우응사가 혹시 파산하면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거래 상대방 위험,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실물금으로 인출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 실물 인출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실물금의 완벽한 대체제라기보다는 좀 보완제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죠. 투데이쇼에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ETF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하기도 했지만 이 위험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국내 ETF 같은 경우는 자유투부더 자연 채널 분석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운용 보수, TER만 비교할 게 아니라 매매 수수료 같은 걸 다 포함한 실제 총 비용을 따져보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고요. 네, 총 비용을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실물금하고 ETF가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네요. 그럼 금 보석이나 금광 주식은 어떤가요? 이건 투자로 괜찮을까요? 세 번째, 금 관련 보석류는요. 투자 GPT나 투데이쇼 모두 투자 목적으론 가장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아, 비효율적이다? 네. 물론 뭐 예쁘고 휴대하기는 좋지만 금 함량에 비해서 공인비가 너무 높고요. 되팔 때 제값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다만 투데이쇼 조언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보석 중에 잘 안 끼거나 좀 손상된 게 있다면 지금처럼 시세가 좋을 때 여러 군데서 감정 받아보고 판매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절대 시장 가격 전부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네 번째, 금광 채굴 기업 주식. 이건 금값 상승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매력은 있어요. 금값이 오르면 채굴 기업 이익은 그거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아, 레버리지 효과. 네. 하지만 금값 말고도 뭐 경영진 능력이라든지 광산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 에너지 비용 병화 같은 다른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위험하군요. 네. 그래서 투자 GPT에서는 금광 주식에 막 집중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활용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 투자 방법들에 대한 정리가 좀 됐네요. 그럼 은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금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싸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까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은 투자의 핵심은 투자 GPT에서도 강조했는데 금하고 은의 비율, 골드 투 실버 레이시오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금은 비율이요? 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 때, 다시 말해서 금 가격에 비해서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앞으로 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하. 이스트원 채널 분석처럼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긴 하지만 투데이쇼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온스당 50달러 수준이면 금 가격이 한 8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엄청 싸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영국이나 인도에서 은실물 부족 현상이라든지 ETF 투자 중단 같은 공급망 문제가 나타나는 것, 이것도 은 가격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렇군요. 금과 은의 관계, 즉 비율을 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점을 누려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과 투자 방법들을 쫙 종합해서요. 투자 GPT에서 제시한 핵심 전략, 즉 해야 할 것, 두수와 피해야 할 것, 돈치를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투자 GPT의 핵심 권고사항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선택 두즈입니다. 네, 첫째, 실물금 또는 실물 기반 ETF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에서 20%는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 투자를 넘어서요,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보험 또는 방어선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투자 GPT는 특히 금괴나 바목 형태의 실물금 또는 이걸 직접 보유한 ETF를 강조합니다. 최소 10에서 20%는 실물 기반으로. 네, 둘째, 금은 비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만약 은이 역사적 평균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은에 대한 전략적인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포트폴리오의 잠재적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네, 은비중 확대 고려. 셋째, 지금 가격 상승을 계기로 보유하고 계신 금은 자산 가치를 정확히 다시 평가해 보시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안전자산 비중이 원래 목표했던 시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게 계획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 방어선 구축, 은의 상대 가치 활용, 그리고 꾸준한 리밸런싱, 이 세 가지가 해야 할 일이군요. 명확하네요. 그럼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은 뭔가요? 네, 이것도 중요하죠. 네. 여러분이 피해야 할 선택, 논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금광 채굴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특히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에요. 네, 몰빵 레버리지 금지. 둘째,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너무 흥분해서 가지고 있는 금은 자산을 전부 다 팔아치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이 정말 장기적인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면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을 너무 일찍 처분하는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장기 보유 관점이 필요합니다. 아, 전부 매도 금지. 네. 셋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사니까 따라서 사는 묻지마 투자, FOMO라고 하죠.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왜 가격이 오르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하면 단기 고점에 꽉 물릴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네, 묻지마 투자 금지. 여기에 덧붙여서 이수원 채널에서 강조한 것처럼 완벽한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꾸준히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 Time in the market beats timing the market이라고 하죠. 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시장 타이밍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점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금하고 자주 비교되는 비트코인과의 관계. 이건 요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김대호 박사님 분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미중 갈등이 막 고조되는 국면에서 금값은 급등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두 자산의 성격이나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부여하는 역할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규제한다거나 아직 미국 같은 주요국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차이를 만드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투자GPT나 다수 분석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금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자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더 명확하게 기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금과 은의 이례적인 가격 폭등 배경에는 연준의 정책 변화 기대감부터 지정학적 긴장, 중앙은행들의 전략적 매입, 인플레이션과 부채 문제, 그리고 강력한 수요까지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역사적 패턴을 보면 금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점쳐지지만 과거와 다른 양상도 보이고 변동성도 크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핵심 전략은 결국 한 10에서 20% 정도는 실물이나 실물 기반 자산으로 확보해서 핵심 방어선을 딱 구축하고 금은 비율 같은 걸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 특히 전 세계적인 부채 수준이나 지정학적 갈등의 심각성이 과거 어느 때와도 정말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혹시 1971년 닉슨 쇼크 때처럼 화폐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들, 이런 걸 좀 곱씹어 보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금과 은의 강세가 단순히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그냥 또 한 번의 사이클일까요? 아니면 투자GPT에서 강조했던 화폐적 금의 부상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말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통화 질서에 더 깊고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어떤 전조는 아닐까요? 사이클이냐, 근본적 변화의 신호냐.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입니다.